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동지를 적으로 돌렸다, 배신 행위다라는 격양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수 일각에선 야당의 대응이 옹졸하다는 비판도 나오죠. 대통령의 통합 제스처를 정치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편치만은 않은데요. 과거 내란 옹호 발언을 한 인사를 장관 후보로 앉힌 모순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과연 이번 인사는 통합의 탕평책일까요? 아니면 야권 분열을 노린 고도의 인사 전략일까요? 인사청문회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이남업 공항투자본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효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효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올해 우리 지역 이슈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지난 3월 발생했던 산불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네, 사상 초유의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8명, 부상자는 32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된 면적만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서 10만 헥타르가 넘을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각각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과 낮 2시 39분쯤 의성군 안평면 야산과 안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24일부터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접 지자체로 번졌습니다.
산불은 발생 149시간 만인 3월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미 축구장 5만 개에 달하는 강활한 면적을 태웠고 또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처음 산불이 발생했던 게 3월 22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진화가 금방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가파르게 확산한 이유가 뭐였나요? 네, 이번 산불은 괴물 산불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확산이 가파르게 이뤄졌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던 시기엔 산불 진화 주무기관인 산림청이 산불 영향구역을 제대로 집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 그리고 열흘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봄철 가뭄으로 대지가 바짝 말라 있는 데다 강풍이 불면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입니다. 물론 최초 화인이 된 산 정상에서 또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안일한 안전의식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산불 진화 작업 또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산불 진화 헬기로 불을 끄던 조종사가 순직을 하면서 시설이나 장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3월 26일 오후 의성군 신평면 인근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 한 분이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 기종이었는데 1995년 7월에 생산이 돼서 약 30년 가까이 운행이 됐습니다. 이 기종의 담수 용량은 1200리터로 중형 헬기인데 인제군은 산불 진화를 위해서 원래 이런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노후 헬기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숨진 건 북동부권 산불 진화 직후인 4월 6일 대구 동구청 소속 헬기 조종사분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헬기가 추락해서 순직을 했습니다. 해당 헬기 또한 1981년 생산된 기종으로 45년 가까이나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시설이나 장비 개선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난항 끝에 산불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며 피해 복구라던가 진화 장비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네, 경상북도는 산불이 진화된 직후부터 줄기차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산불 피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고요. 특별법은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청송 달기약 수탕, 또 영덕 노물리와 성리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특별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마을 전체를 관광지화하는 사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달기약 수탕의 경우에는 피해 노후주택을 정비를 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와 함께 달기약 수탕 관광단지 사업을 위한 테마파크 또 힐링로드 조성도 추진이 됩니다. 안동과 의성 등 5개 지구에서는 국비 등 415억 원을 들여 마을 단위 피해 복구와 공동체 보건 지원 등 사업이 추진이 되고 도도 자체 재원을 들여 피해 지역 17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복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불 진화 헬기 도입이나 진화대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제정이 돼야겠고요. 사실 이 산불이요 해마다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았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산불 정말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발생했던 또 다른 대형 이슈가 바로 안동 모 여고에서 있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해당 학교에 2학년 재학생이던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쌍둥이는 각각 이과와 문과에 1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다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 모 여고에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시험지가 보관돼 있던 교무실에 침입했다 적발되면서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어이없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전직 기간제 교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학교 출입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통과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시험지를 빼돌리는 순간 비상벨이 울려 달아났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죠. 그렇죠. 이미 퇴사 처리된 이후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이 여성은 퇴사 이후 7번 가까이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목적은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도와준 것은 이 학교의 행정실장이었고요. 이 행정실장은 기간제 여교사가 시험지를 훔쳐갈 때마다 해당 시간대에 CCTV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치렀던 모든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했습니다.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데 이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생의 담임 선생을 맡으면서도 또 계속 과외도 해줬다는 게 드러났죠. 네, 해당 학생과 기간제 교사의 연은 이 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 과외교사로 처음 만나서 이뤄지게 됐고요. 우연인지 또 의도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 교사가 해당 학생이 진학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되면서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임을 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외는 또 계속 했었다고 하고요. 결국 법적 처벌은 이뤄진 거죠? 네, 지난달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에게 검찰은 중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간제 교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학생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이 또 구형이 됐습니다. 학생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 초반부터 관련 혐의를 부인을 해왔고요.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는 총 10차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되짚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슈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속삭이도록
라디오 6시 20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담긴 만큼 큰 관심사인데요.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 이남옥 본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하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기본 계획 확정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번 국토부의 기본 계획 고시는 단순한 공항을 넘어서 한국 제2의 물류공항으로 나가는 토대를 완성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규모가 현 대구공항의 7배가 되고 화물터미널 건설 등 제대로 된 물류 특화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경상북도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시는 총사업비 2조 7천억 원이 전액 국비로 명시되면서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신공항 건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 경북공항은 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의 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앞으로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물류 항공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수년간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을 정리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공항 경제권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항공 수요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부를 설득한 결정적인 논리는 뭐였나요? 가장 먼저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경상북도의 화물 수요 창출 노력과 그 결과입니다. 항공 물류 수요는 정해진 파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글로벌 항공 물류 회사들과 입주 협약 체결 결과 등을 가지고 설득해 나갔고 제대로 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이를 뒷받침할 물류단지를 구축하면 수출 기업들은 물류비와 시간을 절감하게 되고 이는 곧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면서도 국가 전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항공 화물, 이것을 환적 화물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전체 항공 화물의 40% 내외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맞는 인프라를 우리가 갖춘다면은 얼마든지 해외 물류도 유치가 가능하고 이것이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물류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도 군위와 의성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군위는 여객기 전용, 또 의성은 화물기 전용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해법을 찾았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게 실제 공항을 운영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민간공항 시설이 군위권 지역으로 편중되면서 촉발된 화물터미널 갈등은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화물터미널 기능 분리라는 해법 제시와 함께 대구시와 의성군에 대한 설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군위는 여객터미널 인접 화물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객기 하부에 화물을 실는 벨리카고형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고 의성은 항공 물류 단지가 인접한 점을 살려서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맞는 그런 기능 분담을 통해서 여객과 물류 복합 허브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기능 분리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항 운영의 시간대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즉 군위의 벨리카고형 화물터미널은 주로 여객기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활발히 운영되고 반면에 의성의 화물기 전용 터미널은 항공 물류의 황금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집중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객과 화물의 동선 분리로 인해서 안전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물의 성격에 따라 맞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벨리카고의 화물터미널은 주로 소형이면서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화물에 집중하게 되고 의성 화물기 전용 터미널은 의약품 등
특수한 시설과 전문성이 필요한 화물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이 분리되면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물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성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위치하게 될 항공물류단지와 바로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배후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산업과도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 정말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와 항공 정비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의 산업 지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00만 제곱미터의 스마트 물류단지와 MRO 단지는 대구 경북을 내륙의 섬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관문으로 바꾸는 거대한 경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은 단순 수출형 제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미의 반도체와 포항의 2차전지가 현장에서 바로 전 세계로 연결되면서 우리 지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MRO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새롭게 탄생됩니다. 네. 항공기 정비를 MRO라고 하는데 이 단지는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기존 산업을 항공우주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대한 공항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제조, 서비스 등이 모두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형태가 구축되면서 경북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거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도시가 구현될 거다. 이렇게까지 내다봐 주시고 계신데 그런데 군공항 이전 재원 마련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있잖아요. 이 국비 지원 논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예, 대구시에서 공공항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한 공적 자금 차입을 위해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이미 사업비 약 한 12조 원 규모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후적지에 대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대구 경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이러한 신공항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도지사님께서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직접 금융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공항 조기 착공을 정식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대구시도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부대 양녀 원칙 하에서 여러 방안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향후에도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또 우리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도 긴밀히 연계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또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경북 전역을 또 6개 권역으로 묶는 핵사 공항 경제권 전략도 발표를 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이 핵사 공항 경제권 전략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경북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미래발전 모델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항 주변만 개발하는 그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부권의 첨단 IT 방산, 그리고 남부권의 자동차 부품과 미래 모빌리티, 또 북부권의 바이오와 신선 농식품 등 경북의 6개 거점 산업을 공항이라는 글로벌 관문으로 직접 통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실행되면은 경북은 하나의 거대한 공항도시 연합체가 될 것이고 각 시군은 이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독자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도약하고 도민 누구나 공항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혁신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기본 계획 고시가 이제 시작인데요. 이 고시부터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토지 보상 남은 절차가 좀 있잖아요. 그럼 실제 착공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걸로 보시나요? 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민간공항 건설 관련 예산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를 합쳐서 3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필요시에 공공항과 함께 통합 시공하는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별도로 설계 보상이 가능하고 빠르면 27년에 민간공항만 별도로 공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항과 민간공항 간의 건설 사업이 추진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민군 통합 설계 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 1조 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연 이율 3.5%의 금융 차입을 통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갈 길이 남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최종 목표와 함께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공항 하나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비행기에 오가는 터미널을 넘어서 우리 경북의 첨단 산업이 전 세계와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항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농식품 등이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쭉시 뻗어나가는 하늘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민 여러분, 신공항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미래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2026년을 신공항 건설 원년으로 삼아서 미래를 책임질 관문공항이자 도민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는 세계 인류 공항을 완성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관문공항과 그 하늘길을 위한 그런 여정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는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 이남옥 본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조영양봉화 규환입니다. 네. 아니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발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던 이해훈 전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의중인 걸까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워낙 실용을 중시하시고 또 통합, 평에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네. 저는 웬만한 데는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기획예산처가 이제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경제 파트라든가 이쪽과 분리해서 새로 생긴 부처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산을 맡고 있는 부처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부처인데 여기에 이해운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셨는데요. 제가 이해운 후보자를 보니까 이분이 어쨌건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고 또 삼성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8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는 뭐 능력이나 경력을 모두 갖춘 분인 건 맞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삼선을 다 했던 분이니까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진행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건 뭐 매우 파격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결국은 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출신이나 이념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정말로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그런 어떤 실행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평소 이 대통령의 그런 실용주의, 상평, 뭐 통합 의지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해봤습니다. 이 대통령도 분명히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반대 집회까지 참석을 한 인물이란 말이죠. 이런 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지점 때문에 더 많이 놀라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해운 전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고 또 윤의계인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탄핵 절차가 불법이다, 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쳤고 뭐 그 밖에도 사실은 지난 선거 과정이나 여러 번 또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날도 세웠고 또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좀 각을 세운 적도 있고 네. 사실 이런 점은 솔직히 우리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뭐 썩 유쾌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해운 의원 본인이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본인의 철학, 생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또 본인의 어떤 견해 이런 걸 좀 분명히 밝히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과오나 실책, 잘못에 대해서는 또 정중하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또 이런 태도를 보여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뭐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명에 나섰고 그리고 뭐 어떤 뇌구조길래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냐 이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충격을 받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고 또 뭐 일제 부역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맹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지점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출신 혹은 또 국민의힘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저는 이런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많이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하니까 그때는 또 측근 인사다 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힘 출신 탕청 인사하면은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또 우리 민주당 사람 쓰면은 측근 인사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비판 저렇게 해도 비난 그럼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이런 모습 같아서 저는 조금 한번 대통령께서 왜 이해운 후보자를 또 지명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여야가 같이 좀 합심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역은 없는지 이런 걸 좀 한번 같이 좀 생각도 하고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청문회 열릴 텐데 뭐 이 후보자가 자초해서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네.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장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없겠죠. 장관직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사권자 쪽과 뭐 소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직을 본인이 사퇴하겠다 후보직을 이런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라는 건 결국은 장관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신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고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 당원인 상태였는데 얼마 전까지 왜 대통령의 이 장관직 지명을 수용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캐물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따질 것 다 따지고 밝힐 것 다 밝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 준비에 만전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금 뭐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경제 정책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운 후보자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예산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 정책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또 어떤 뭐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맹공을 퍼붓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인사청문회 소식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그나저나 청와대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7개월 만에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0시죠. 새벽 0시를 기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가수반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지고 0시부터 청와대에서 봉황기가 이제 개양되어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또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도 폐기되고 이제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지금 명칭도 이제 다 바뀌었고요. 네. 오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이름도 이제 대한민국 청와대로 그렇게 수정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3년 7개월 만에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요. 저는 일단 그 기존에 그 용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용산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 불통, 무능, 내란, 뭐 이 기억밖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불통, 무능 그리고 내란이란 게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에 완전 반대가 되는 그런 폭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 폭거로 얼룩진 용산시대와
이제 단절한다.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또 유능한 민주정부가 이제 다시 국민들의 품에 이제 되돌려졌다. 이것을 저는 좀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2026년은 그 2025년까지 2023, 4, 5년에 그 굴곡진 우리 그리고 험난했던 그런 좀 반민주적인 여정 그것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이제 완전히 정상화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또 개시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330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공식 행사를 열 법도 한데 오늘이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라서 공식 행사는 따로 열지 않고 이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이 제주항공 그 여객기 참사 1주기만 아니라면 네. 사실은 좀 기념 행사도 좀 열고 특히 청와대에서 이런 소통을 상징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도 좀 열고 했으면 좋았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이 바로 그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 이 약속도 하셨고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해서 꼭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해내겠다. 또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요. 12, 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에 사고가 일어나고 올 6월까지는 어쨌건 윤석열 정부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지금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향후 항공기 안전을 위한 이런 대책 마련이 많이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정치 일정도 겹쳤던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 참사 어떤 진상 규명 그리고 또 관련 책임을 묻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앞으로 챙겨 나가리라고 보고요. 네. 이제 소통의 공간 청와대로 들어간 만큼 충분히 유가족들과도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잘 또 풀어가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희가 김건희 특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김건희 특검이 이게 과거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됐지만 실제로 그때는 덮어주고 봐주기 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6개월간의 활동 끝에 관련자 제가 보니까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또 그 밖에 30여 명 이렇게 불구속 기소까지 하고 해서 한 76명을 모두 이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또 게다가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 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특검에서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게 일단 가장 큰 성과였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또 때로는 대통령과 같이
뭐 연계해서 매관 매직부터 인사 공천 이런 곳에 곳곳에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펼쳤던 이런 어찌 보면 참 불행하고 암울한 사건인데요. 네. 그래도 그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다만 좀 한계도 많이 있었죠. 시간상의 한계도 있고 그렇죠. 이래서 아직 제대로 나머지 많은 지금 사건들이 있는데 혐의점들이 많은데요. 다 수사하지 못한 거라든가 특히 법원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하는 바람에 또 제대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아쉽죠. 네. 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김건희 특검 발표까지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차는 그런 아주 밝은 마음으로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